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다 내 맘 같지 않다는 건 알지만 그게 가족에게까지 적용이 된다는 말임을 깨닫게 되면 참 서글퍼지는 것 같아요. 분하고 서글픈 저의 가족사를 지금부터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아빠는 남동생이 돌이 지나기도 전에 돌아가셨고 아빠가 살아계셨을 때도 가난했던 집안 살림은 나아질 틈이 없었죠. 그래도 저희 어머니는 저희 두 남매를 잘 키우고자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으세요. 건물 청소, 파출부, 식당에서 설거지하기 등등 저희 엄마는 1년 365일 언제나 손이 퉁퉁 부어 있었죠. 저는 그런 어머니한테 보탬이 되고자 살림을 도우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저희 엄마는 저를 엄하게 꾸짖으셨어요. 나는 배운 게 없어서 하루 종일 몸쓰는 일에서 고작 150도 못 벌지만 넌 나처럼 살면 안 된다. 이깟 설거지 청소 같은 건 내가 하면 돼. 너는 독하게 공부해서 애미처럼 살지 마라. 그 뒤로 저는 제가 엄마를 도울 수 있는 일이 설거지나 방 청소가 아니라 공부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독하게 공부했어요. 중학교 2학년부터는 전교 1등을 놓치는 일이 없었죠. 엄마는 저의 성적표를 마치 부적이라도 되는 양 항상 가슴에 품고 사셨어요. 그 성적표가 엄마의 위안이 될 수만 있다면 그깟 1등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할 수 있었죠. 하지만 남동생은 저와 달랐습니다. 아무래도 엄마는 옛날 사람이다 보니 제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엄마를 잘 도와드려도 아들 하는 마음가짐을 버리지 못한 분인데요. 남동생은 초등학교 때부터 집이 너무 가난하다는 이유로 엄마가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자꾸만 엇나가기 시작했죠. 급기야 중학생 때는 남동생 가방에서 담배와 술을 발견하기도 했답니다. 너 이게 뭐야? 네가 생각이 있어 없어? 엄마가 힘들게 돈 벌어오는데 넌 그 돈으로 이깟 술 담배가 하고 싶니? 누나가 뭔 상관인데? 누나가 뭐 내 엄마라도 돼? 엄마도 보고 아무 말 안 했는데 왜 누나가 지랄이야? 남동생은 제게 손찌검을 하려고 했고 그날은 겨우 피할 수 있었지만 남동생이 또 언제 저를 때릴지 모른다는 공포가 생긴 저는 남동생에게 관심을 끄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동생이 집에 일찍 오는 날이면 동생 잘 때까지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서 독서실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학생이 독서실에 오래 갇혀 있으면 할 게 공부 말고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저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고 수능도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습니다. 선생님들은 다들 서울 최상위권 대학을 추천하셨지만 저는 4년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중상위권 대학에 진학했어요.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 된다고 하셨지만 저는 빚이라면 지긋지긋했거든요. 대학에 들어가서도 저는 엄마만큼이나 치열하고 부지런하게 살았습니다. 학비가 면제되었다고 해도 제가 벌어야 집 월세에도 보태고 생활비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오전에는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과외 알바를 하고 저녁에는 번역 알바 같은 것도 했죠. 사실 저는 대학원까지 진학하여 되도록 오래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그런 공부는 저에게 사치라는 걸 알고 있기에 휴학 없이 한 번에 졸업하고 졸업하자마자 취직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저희 엄마도 저만큼이나 죽을 만큼 노력해서 달동네 사글세 집에서 해가 잘 들어오는 전셋집으로 이사를 하실 정도였죠. 저는 그즈음 서울로 취직을 했기에 전셋집으로는 엄마와 남동생만 이사를 하고 저는 서울 자취방으로 따로 이사를 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취직한 회사의 사원증을 한참이나 매만지셨어요. 장하다 장해. 이렇게 좋은 회사를 들어가다니. 내가 매달 용돈 보내줄 테니까
엄마도 이제 너무 힘들게만 살지 마. 엄마와 제가 이렇게 온 힘을 다해 열심히 사는 동안 남동생은 형편없이 살았습니다. 번듯한 직장은커녕 변변한 알바조차 오래 버티지 못한 것 같았어요. 심지어 남동생은 고등학교를 제대로 마치지도 못했거든요. 기술도 없고 고등학교 중퇴 남자가 아무리 젊다 한들 일거리를 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엄마는 제게 남동생에게 검정고시라도 보라고 설득하라고 했지만 저는 남동생이 저에게 손찌검을 하려 했던 그 순간이 자꾸만 생각나서 되도록 남동생에게 말을 거는 일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엇나가기만 하던 남동생은 도박과 코인에까지 손을 대는 것 같았어요. 아는 것도 없는 놈이 남들이 큰 돈을 버니까 저도 할 수 있을 줄 알고 겁없이 덤볐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그게 덤빈다고 성공하면 이 세상에 누가 실패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남동생은 손대는 것마다 족족 실패하고 빚을 많이 진 모양인데 문제는 그럴 때마다 남동생을 도와준 것이 엄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엄마, 또 기태한테 돈 꿔줬지? 내가 꿔주지 말랬잖아. 그나마 장만한 이 전셋집 날리고 싶어? 그럼 어떡하니? 죽겠다는데. 내 아들이 내 앞에서 죽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거기서 안 도와줄 애미가 어딨어. 너도 나중에 자식 낳아봐라. 끔찍한 소리 하지 마. 내가 자식을 낳는 한이 있더라도 기태처럼은 안 키워. 엄마는 아무리 말려도 남동생의 돈 요구를 계속 들어줬습니다. 심지어 전세금에 보태라고 건네준 저의 적금 통장도 남동생에게 건네진 것을 나중에 알고 저는 엄마한테 정말 크게 화를 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엄마의 답변이 저를 너무 실망스럽게 만들었죠. 네가 준 돈이면 내 돈이지. 내 돈 내 아들한테 준다는데 내가 딸 눈치까지 봐야겠니? 말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사이가 제법 좋은 엄마와 저는 남동생 이야기만 나왔다 하면 싸우기 바빴어요. 저도 사람인데 지치지 않을 수 있겠나요? 엄마는 남동생에게 번 돈을 다 빼앗기고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면서도 끝내 남동생을 끊지 못했고 저는 그런 엄마를 보고 더 이상 관여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런 아들을 키운 것도 그 아들에게 휘둘리는 것도 결국 다 엄마의 팔자겠거니 했죠. 그즈음 저는 회사에서 소개팅을 통해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어 남편과 하루라도 빨리 같이 살고 싶은 마음과 남동생만을 챙기는 엄마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연애한 지 반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유복한 집안의 외동아들이었는데요. 시부모님은 어려운 저희 집 사정을 미리 들으시고 결혼 비용이나 예단 비용은 걱정하지 말라며 저를 안심시켜 주실 정도로 좋은 분이었어요. 남편 역시 제가 엄마에게 많이 가져다 주느라 모은 돈이 많지 않은 걸 이해해 준 고마운 남자였고요. 결혼 후엔 저도 사는 게 바빠서 엄마에게 전처럼 신경을 많이 못 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따금씩 엄마 생각에 전화를 하면 엄마는 저를 붙들고 그저 남동생 걱정하기 바쁘셨죠. 기태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모양이야. 도와주고 싶어도 내가 뭘 알아야 도와주지. 언제까지 도와줄 건데? 걔가 엄마한테 뭐 해준 게 있다고 아직도 걔만 생각하면 발을 동동 굴려. 그리고 걔가 하는 그게 일인 줄 알아? 그거 순 도박이야. 걔 지금 그냥 도박꾼 된 거라고. 넌 동생 하는 일을 응원해주진 못할 망정 도박이 뭐야? 그리고 엄마랑 그런 거야. 지 자식이 환갑이 된다고 걱정 안 하겠니? 엄마는 타지에서 결혼 생활하는 딸 걱정은 할 생각도 없지? 너야 이서방이 돈 잘 벌겠다. 너도 회사 다니겠다. 뭐가 걱정이니? 난 네 걱정 하나도 안 한다. 기태가 네 반의 반만큼이라도 잘 살면 얼마나 좋을까. 전화만 하면 이런 말만 해대니 저는 어느 순간부터는 엄마와의 통화 빈도를 줄일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도 그런 제게 서운해서 연락을 잘 안 하는 날이 드러났죠. 그렇게 저희 모녀는 각자의 삶에 집중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엄마는 병원비 약값 아까워서 웬만큼 아픈 거에는 아프다는 말도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전화가 와서는 끙끙 앓으시더라고요.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나 요즘 명치가 콕콕 쑤시고 소화도 잘 안 돼. 나 병원 좀 데려가 주면 안 되겠니? 도대체 얼마나 오래 아픈 걸 참았길래 아프다는 말 한마디 안 하는 양반이 병원을 다 데려가 달라고 할까 싶어서 저는 그 길로 연차를 내고 엄마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엄마는 돈 아까운 마음 반, 혹시나 큰 병일까 무서운 마음 반으로 제 손을 꼭 잡으셨죠. 저는 별일 아닐 거라고 엄마를 다독였지만 마음이 졸여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발 아니길 빌었지만 엄마는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저는 일생 술, 담배를 입에 대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폐암이에요, 선생님? 폐암이 꼭 술, 담배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에요, 어머니. 우선 진행 속도가 느린 편이 아니어서 진행 속도를 늦추는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제 옆에서 아이처럼 우는 엄마를 보고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최대한 빠른 날짜로 치료 일정을 잡았어요. 돈이 얼마가 들든 엄마를 반드시 치료해드리고 싶었죠. 엄마, 걱정 마. 요즘 암은 큰 병도 아니래. 약도 좋아졌고, 그리고 굳이 완치가 아니더라도 의사 선생님 말대로 진행 속도 늦추면서 평생 가지고 가면서 살 수도 있대. 이서방도 치료비는 걱정 말랬으니까 엄마 돈 걱정하지 말고 나을 생각만 해. 알겠지? 내가 너무 애달프게 살아서 이런 병이 걸렸나 보다. 기정아, 나 너무 무서워. 왜 무서워? 엄마 옆에는 나도 있고 이서방도 있는데. 그리고 엄마 보험 들어놓은 것도 있잖아. 그걸로 치료비 충당하면 돼. 예전에 친구가 보험을 들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어서 엄마와 남편 그리고 제 것까지 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관성처럼 매달 내던 보험료였는데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엄마, 혹시나 하는 말인데 보험금 나왔다고 기태한테 말하지 마. 알겠어? 어차피 다 네가 관리하는 거잖아. 네가 알아서 해. 엄마는 보험 같은 건 잘 몰라. 평소 같았으면 네 남동생 의심하는 거냐고 화를 냈을 엄마지만 지금은 저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걸 알기에 엄마는 제게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죠. 그렇게 엄마를 입원시키고 남동생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도대체 뭐라고 싸돌아다니는 건지 남동생이랑 연락이 되는 데만 해도 이틀은 걸린 것 같아요. 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뭔데? 왜? 놀라지 말고 들어. 엄마 폐암이래. 말기래. 그래서 오늘부터 항암 치료하기로 했어. 치료 끝나면 당분간은 우리 집에 모시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라고. 아, 그래? 알아서 해. 반응이 왜 그래? 엄마가 말기 암이라고. 그럼 엄마 이제 집에 안 와? 누나랑 계속 사는 거야? 아니, 우선 1차 항암 끝날 때까지만. 근데 항암 치료는 누구 돈으로 하는 거야? 뭐 매형이 그 비싼 치료비 다 대준대? 아니면 누나가 뭐 모아둔 돈 있었어? 넌 지금 이 상황에서 돈 얘기가 나오니? 돈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엄마 병문안이라도 와. 아니, 근데 치료를 꼭 해야 되나? 생각지도 못한 남동생의 말에 저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치료를 꼭 해야 한다니? 그럼 치료 안 하고 엄마 저대로 죽게 냅두라는 거야? 그렇잖아. 항암 치료가 한두 푼도 아니고 엄마 나이도 많고
게다가 말기라며. 어차피 나을 병도 아닌데 병원비로 돈 다 날리지 말고 그냥 편하게 보내드리자. 너 진짜 미쳤어?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해? 누나는 시집 잘 가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아서 모르겠는데 엄마랑 나는 솔직히 아직도 존나 어렵게 살거든? 솔직히 돈 아깝잖아. 병원비로 수천만 원씩 쓰면 뭐해? 어차피 얼마 살지도 못할 텐데. 네가 사람 새끼냐? 엄마는 한평생 너 키우려고 쎄 빠지게 살았어. 그저 너 잘못될까봐 전전긍긍 마음 애달아 하며 살았다고. 그런데 너는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못돼 먹게 하니? 넌 엄마한테 돈 쓸 여유 있나 본데 난 없어. 병원비 뿜빠이 하자는 말이면 난 먹고 죽을래도 없다고. 너한테 달라고 안 해. 엄마 걱정이나 하라고 전화한 거야. 너 어떻게 엄마가 큰 병에 걸렸다는데도 그저 돈돈거리니? 남동생한테 일말에 기대를 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사실 아직도 제대로 된 직업 하나 없이 알바만 전전하는 삶이길래 엄마 병간호라도 시키면서 용돈이라도 쥐어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엄마를 남동생 손에 맡겼다간 치료하기 전에 보내게 생겼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동생과 말을 섞을 가치도 없다고 판단하고 남동생을 내쳤어요. 저에게 욕을 들었던 게 자존심이 상했던지 남동생은 엄마가 항암 치료를 하는 내내 엄마를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을 해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말하기도 쪽팔려서 지방으로 일하러 가서 못 온다고 대충 둘러대기까지 했죠. 저는 지극정성으로 엄마를 병간호했지만 엄마의 병세는 쉽게 좋아지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날이 갈수록 쇠약해졌어요. 엄마를 간호하던 어느 날 엄마가 쇠약해진 목소리로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기태가 요즘 많이 힘든가 봐. 얼마 전에 너 잠깐 집에 갔을 때 돈 없다고 쩔쩔매면서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 기정이 네가 동생 좀 도와줄 수 없겠니? 엄마, 걔가 지금 뭐하고 다니는지 알아? 걔 하루 벌어서 그 하루 번 돈으로 꼬박 도박하고 코인하고 또 돈 날리면 엄마 뜯어먹고 일평생을 그렇게 사네야. 근데 걔를 내가 도와줘서 뭐 어떻게 하라고? 내 돈까지 다 날리라고? 그래도 나 죽으면 너한테 피 붙이는 기태 하나인데 기태도 너밖에 없고. 내 피부치가 왜 걔 하나야? 엄마도 있고 난 남편도 있고 시부모님도 있고 내 자식도 있는데. 엄마 그런 소리 할 거면 그냥 조용히 해. 속상한 말에 엄마한테 쏘아붙이고 그날 집에 돌아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엄마가 장기 입원을 하면서 집이 엉망이 되어 있을 것 같아 저는 저희 집으로 가다 말고 엄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동생 자식은 집에 잘 오지도 않는지 집에 사람이 사는 기운 없이 썰렁했어요. 청소기도 돌리고 이불도 정리하고 서랍도 정리하다가 생각난 김에 보험 서류를 챙겼죠. 그런데 서류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계약할 당시에 보험금 수익자를 저로 해놨었는데 엄마의 보험금 수익자가 전부 남동생으로 바뀌어 있었더라고요. 저는 돈 아깝다는 남동생의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야 이해가 갈 것 같았습니다. 설마 하니 이 미친놈이 엄마의 보험금을 노리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엄마를 위해서라면 조만간 수익자를 다시 바꿔야겠다고 생각하고 서류를 모두 챙겼어요. 하필 그날이 금요일 밤이라서 일요일 아침이 되자마자 보험사에 전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결국 저는 월요일 아침에 보험사에 전화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월요일 새벽에 돌아가시게 되었거든요. 보험 수익자고 나발이고 그런 걸 기억할 정신이 없었습니다. 엄마의 암 선고 이후 언제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갑자기 떠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엄마한테 했던 모진 말만 생각나고 더 잘해주지 못한 것들만 생각났습니다.
특히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저와 마지막 나눴던 대화가 남동생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제가 화만 낸 대화여서 더 억장이 무너졌어요. 그냥 말이라도 한번 알아보겠다고 할 걸. 나한텐 호로자식이어도 엄마한텐 아픈 손가락일 텐데 말이라도 맞장구 쳐줄 걸 후회하고 또 후회했죠. 그렇게 갑작스럽게 떠난 엄마를 보내고 나니 가슴 한켠이 텅 빈 것만 같았습니다. 혼이 나가 있는 저 대신 남편은 장례의 모든 절차를 상조 직원들과 다 알아서 처리해주고 상주 노릇까지 해주었죠. 저는 그저 엄마의 영정사진을 보며 울다가 지치다가 그렇게 장례를 마쳤어요. 하지만 장례를 마쳤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엄마와 남동생이 살고 있던 집은 엄마 명의의 전셋집이었기에 그 부분도 해결해야 했고 보험금도 해결해야 했죠. 그렇게 정리할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 수익자가 남동생이었던 보험 서류가 생각났습니다. 설마 하니 엄마 장례식도 안 온 미친놈이 벌써 보험금을 타갔을까 싶어 보험회사에 조회를 해봤죠. 네, 고객님. 해당 보험금은 이미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네? 누구한테요?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보안사항이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설마 수익자가 다 가져갔나요?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만 수익자가 누구인지는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온몸에 피가 싹 빠져나간다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싶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건 어떻게 바로 알고 보험금을 타갔나 싶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나로 바꿨어야 했는데 후회가 막심했죠. 저는 엄마의 전셋집을 처분하고 남동생의 모든 짐을 버렸습니다. 물론 집을 처분하고 짐도 버렸으니 네 살 길은 알아서 찾으라는 문자 한 통은 남겨줬죠. 엄마 목숨값까지 들고 나른 새끼에 거처까지 걱정해주긴 싫었으니까요. 그랬더니 며칠 뒤 남동생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네가 뭔데 엄마랑 내 전세금을 빼돌려? 너야말로 엄마 목숨값 빼돌려놓고 뭐가 그렇게 당당하니? 목숨값? 보험금? 그거 엄마가 원래 나 주고 싶어 했어. 엄마가 원래 너보다 날 더 좋아했잖아. 네가 아무리 못 빠지게 엄마한테 딸랑거려도 결국 엄마 돈은 원래부터 다 내 거였다고. 그러니까 전셋값도 나한테 입금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보험금 가져올 때까지 전세금도 단 한 푼도 안 줄 거야. 시집도 잘 갔냐니? 돈 욕심은 왜 이렇게 많아?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그 수익자 원래 나였잖아.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네가 수익자 바꿔놓은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네가 무슨 권리로 엄마 보험금을 받는데? 아니 권리가 어딨어. 받은 놈이 임자지. 그리고 넌 돈 잘 버는 서방한테 시집가서 잘 먹고 잘 살잖아. 동생은 똥꾸녕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엄마 보험금으로라도 살아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아깝냐? 넌 엄마 돌아가시든 말든 그저 눈에만 돈이 멀어서 엄만 보이지도 않았던 거야. 너 이거 사기야. 사기 같은 소리 하네. 보험사에서도 이미 다 지급 완료된 거고 너한테 돌아갈 몫은 없다고. 그러니까 미련 버려. 엄마 목숨값이 고작 네 도박값으로 날아갈 게 원통해서 그런다 내가. 분한 마음에 악다구니를 썼지만 남동생은 대꾸도 안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엄마를 보낸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남동생에 대한 분노로 저는 정말 짐승같이 바닥을 기며 울었어요. 하지만 이미 돈은 남동생의 손에 넘어갔고 남동생의 말마따나 지급이 끝나버린 건에 대해서 제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남편은 이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 인간은 잊어. 그 돈 네가 못 가져서 아쉬운 게 아니잖아. 엄마를 그렇게 만든 놈이 그 돈을 가져갔다는 게 화나는 거지. 하지만 네가 그 인간에게 신경 쓸 가치 없어. 이제 인연 끊어. 남편 말이 맞았어요.
언제까지나 그런 놈 생각을 하며 가슴 아프게 지낼 필요가 없었죠. 저는 남동생은 다 잊은 채 엄마를 납골당에 안치해드리고 다시 저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와 살림에 전념하게 되었고 남편 역시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느라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었죠. 저는 엄마가 돌아가신 슬픔을 그렇게 일상 속에서 천천히 녹여내고 있었어요. 아이도 학교 갈 때가 돼서 더 정신이 없기도 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저희 집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저는 물론이거니와 아이와 남편까지 모두 잠에서 깼죠. 인터폰으로 밖의 상황을 확인하는데 어두컴컴해서 뭐가 보이질 않더라고요. 남편은 위험하니까 자기가 나가보겠다고 해서 저는 아이를 방에서 나오지 않게 하고 남편의 뒤에서 서서 지켜봤죠. 그런데 열린 현관문에 서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남동생이었어요. 남동생의 모습은 몇 달 전과는 너무 달라서 못 알아볼 뻔했습니다. 얼굴은 퀭하게 수척하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수염은 덥수룩하게 나서 꼭 노숙자의 행색을 하고 있었거든요. 누나, 나 좀 도와줘. 남편이 남동생을 집으로 들이려고 하길래 저는 현관 앞을 딱 막아 섰습니다. 뭐 하는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잠깐만. 제발 나 좀 도와줘. 나 진짜 죽게 생겼어. 뭐가 죽게 생겨? 내가 너 죽으라고 시켰니? 왜 날 찾아와? 제발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사채업자들이 자꾸 날 쫓아와서 진짜 죽을 것 같아. 너 사채까지 썼어? 대체 엄마 보험금은 어쩌고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있는데. 이번엔 진짜 되는 코인이라고 그래서 다 꼬라박았는데 한순간에 다 휴지 조각 되더라. 그래서 그거 만회하려고 바카라 좀 했는데 그것도 다 날려서. 아니면 엄마랑 나랑 살던 전세금 그거라도 돌려주면 안 될까? 그건 원래 내 돈이잖아. 그게 왜 네 돈이야? 엄마 돈이지. 그 돈 엄마 납골당 안치하는데 다 썼어. 그리고 너 지금 엄마 목숨값으로 코인이랑 도박해서 다 날려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채까지 끌어쓰다가 안 되니까 나 찾아온 거라고? 그런 쓰레기 짓 해놓고 나한테 손 벌리면 내가 옳다구나 하고 꺼줄 줄 알았니? 엄마 납골당 비용은 매형이 내도 되는 거 아니야? 사위인데 그 정도도 못해서 엄마 전세금을 홀랑 쓰게 하냐? 누나, 우리 가족이잖아. 이제 엄마 돌아가시고 누나랑 나뿐인데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이번만 도와주면 나 다시는 안 찾아올게. 너랑 내가 언제부터 가족이었는데? 네가 날 가족으로 생각하긴 했어? 게다가 넌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돈을 고작 그따위 거짓 쓰레기 같은 짓으로 다 태워버렸어. 그 돈이 네 거였다면야 뭐라고 안 했겠지. 근데 엄마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야. 그리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미안해. 나도 후회해. 근데 나 진짜 죽게 생겼어. 사채업자들한테 한 달 안에 돈 안 갚으면 손가락 자른다고 했어. 그 새끼들 진짜 극악무도한 새끼들이라 돈 안 갖다 주면 내 배 가를지도 몰라. 네 손가락이 잘리든 배를 가르든 이젠 나랑 아무 상관도 없어.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부터 넌 내 동생도 아니야. 저는 저희 집으로 어떻게든 기어 들어오려는 남동생을 밀치고 현관문을 거세게 닫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 보안 업체에다 수상한 사람이 집을 침입하려는 흔적이 있으니 당분간 경비를 삼엄하게 해달라는 부탁도 했죠. 남편은 남동생이 저에게 또 저희 엄마에게 어떻게 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기에 남동생에게 모질게 구는 저를 잘했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사실 제 아이가 딸이기도 하고 워낙 곱게만 자라서 경계심이 없는 터라 남동생이 또 나타나서 내 딸에게 해코지라도 하면 어쩌나 걱정이 됐던 것도 사실이에요.
한동안 아이가 나갈 일이 있으면 무조건 제가 동행하고 그리고 아무리 짧은 거리여도 꼭 차를 타고 다녔죠. 제가 사는 아파트는 보안이 철저해서 거주민이 아니면 안에 잘 들어오지도 못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남동생은 저희 아파트 앞에 하루 종일 죽치고 있다가 술 취한 아저씨를 부축하는 척 해주고 그 아저씨의 입주민 카드로 들어왔던 거였어요. 하필 남동생이 침입한 걸 지켜본 입주민이 있어서 외부인을 함부로 들이지 말라는 안내 방송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혹시나 이웃들이 그 외부인이 제 동생인 걸 알까봐 한동안 조마조마한 상태로 다녀야 했어요. 다행히 그 외부인이 제 동생이라는 걸 알게 된 이웃이 없었지만 또 다른 걱정이 생겼죠. 남동생이 또 찾아와서 저나 제 딸에게 해코지를 하면 어쩔까 하는 고민이요. 한동안 저는 정말 노이로제에 걸린 사람처럼 예민하게 굴었습니다. 딸이 조금만 늦게 하교해도 야단을 치기 바빴죠. 엄마가 핸드폰 줬잖아. 늦으면 늦는다고 연락을 해야지. 엄마가 교문 앞에서 기다리는 거 뻔히 알면서. 친구들이랑 놀다가. 당분간은 친구들이랑 놀지 말고 학교 끝나면 바로 교문 앞으로 나와. 엄마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남편은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 같다며 저를 릴렉스 시켰지만 저의 불안증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다시 안 찾아오잖아. 자기도 급하니까 그냥 찾아왔다가 돈 줄 것 같지 않으니까 간 거야. 그런 사람들은 새로운 돈줄 찾으러 가지. 안 될 것 같은 사람한테 다시 안 찾아온다니까. 몰라. 너무 불안해. 그때는 화가 나서 나도 막 쏘아댔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걔가 우리 해코지하러 오면 어떡해. 이미 눈이 돌아 있었다고. 갈 때까지 간 놈인데 누나 가족 하나 어떻게 못하겠어? 에이, 그런 생각하지 말래도. 하지만 저의 걱정은 기우가 아니었어요. 어느 날 딸과 함께 마트를 갔다가 돌아오는데 한눈에 봐도 험악하게 생긴 남자 둘이 저를 향해 다가오더라고요. 그쪽이 김기태 누나요? 그런데요? 아, 김기태 그놈이 사채 쓴 건 알고 있나? 원금이 5천에 이자가 2천까지 불어났네. 부모 뒤지고 망나니처럼 사는 놈인 줄 알았는데 아유, 이렇게 삐까번쩍한 데서 살고 있는 누나가 다 있었네. 나 걔랑 연 끊은 지 오래됐으니까 나 찾아오지 마세요. 저는 최대한 아이는 제 뒤에 숨기고 애써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찾아오지 말래도 안 찾아오는 사람들이 아닌 것쯤은 저도 알고 있었죠. 아니 근데 그쪽들은 그렇게 뒷조사를 잘하면서 걔가 엄마 보험금 받은 것도 몰라요? 뭐? 보험금?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새끼가 엄마 보험금 싹 다 털어갔어요. 나도 여기서 살고만 있는 거지 그 새끼가 돈 다 가져가서 개털이라고요. 걔 도박이랑 코인에 미쳐 있다면서요. 그 돈 다 날리기 전에 빨리 잡아다가 돈 받아내세요. 그 새끼 지금 보험금 받은 거 분명히 있어요. 혹시나 싶어서 던진 보험금 이슈를 사채업자들이 덥석 물었습니다. 좋은 정보 알려줘서 고맙다며 불이 나게 사라지더라고요. 우선 당장은 위기를 모면했지만 남동생이 돈을 다 쓴 걸 알면 또 우리 집을 찾아오겠죠. 이런 임시방편 말고 조금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엄마 집에서 가져온 보험 서류며 통장 등등 엄마가 모아둔 각종 서류들을 살펴보던 저는 못 보던 계약서 하나를 찾아냈어요. 엄마 고향인 지방에 있는 작은 소형 아파트 매매 계약서였죠. 그리고 그 계약서 뒤에는 작게 엄마의 글씨체로 메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기정이와 기태에게 물려줄 집. 엄마는 저와 가까이 살기 위해 수도권의 전셋집을 살면서 틈틈이 모아놨던 돈으로 당신 고향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매매했던 거였어요. 엄마한테 들어본 적 없는 아파트여서 그동안 몰랐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 지금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도대체 돈 나오는 구멍은 어찌 그리 잘하는지 이미 남동생의 손에 넘어간 뒤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넘어간 게 아니고 제 도장과 엄마 도장을 위조해서 진작 팔아 해치웠더라고요. 지방에 있는 소형 아파트라 많은 돈은 아니었어도 지금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동생에겐 이게 웬 떡이냐 싶었겠죠. 이걸 어떻게 써먹어야 하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김기태 씨 누나 되시나요? 누구세요? 저 기태 씨랑 만났던 사람인데요. 그 인간이 저한테 돈 꿔놓고 잠적 탔거든요? 누님이라도 저한테 그 돈 갚아주세요. 원래 3천만 원의 이자까지 4천만 원 주기로 했는데 제가 2,500만 받을게요. 얘기를 들어보니 여자는 남동생이 자주 다니던 술집에서 일하는 아가씨였어요. 남동생은 집에 들어가면 엄마가 자기한테 간섭하고 잔소리를 하니까 밖으로 나돌다가 지낼 데가 없어 저 여자의 집에서 먹고 자고 했던 모양입니다. 곧 갚겠다고 말만 철석같이 믿고 3천만 원을 꿔줬더라고요. 그 돈을 왜 저한테 받으려고 하세요? 전 알지도 못하는 돈인데. 그럼 어떡해요? 김기태 씨는 내 전화 다 씹고 도망가 버렸는데. 신고하세요. 아니면 돈 받아드립니다. 그런데 의뢰를 하시든가요. 알아봤는데 거기에 의뢰하려고 해도 의뢰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난 지금 김기태 때문에 개털됐는데 내가 그 돈이 어딨어요. 내가 그 의뢰금 주면 신고할 거예요? 여자는 저의 제안에 잠시 당황하더니 돈만 주면 못할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신고하는 걸 약속받고 흥신소 의뢰금을 입금해 주었습니다. 혹시 떼어 먹어도 어쩔 수 없다 싶었는데 다행히 여자는 제가 시키는 대로 흥신소에 의뢰했어요. 흥신소에 구여친의 사채업자들까지 남동생을 쫓는 자가 한둘이 아니게 되었죠. 그러던 중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 돈에 여자 돈까지 빼먹은 자식이 친구들 돈은 안 빼먹었을까 하고요. 저는 정리해둔 엄마 유품을 뒤져서 수첩을 찾아냈습니다. 거기엔 남동생의 친구들 번호가 몇 개 적혀 있었어요. 번호를 바꾼 친구도 있지만 그대로 쓰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나 기태 누나야. 오랜만이다. 잘 지내니? 누나 말도 마세요. 저희 요즘 그 자식 때문에 진짜 죽을 지경이에요. 역시나 남동생은 하나만 하지 않았어요. 친구들 몇 명을 꼬여내서 대박 정보라고 하면서 주식에 코인까지 투자하게 해놓고 투자 중개비라는 명목으로 친구들한테 돈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주식 그래프를 속여서 차익을 남겨먹기도 하고 돈을 꾸고 도망간 건 뭐 입 아파서 말할 여지도 없었고요. 저도 연락이 안 되고 있으니 남동생 사는 곳을 알면 꼭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누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그 새끼 잡히면 꼭 알려주세요.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누나는 걔가 얼마나 개 망나니처럼 살았는지 아니까 편 안 드시겠죠? 내가 너한테 왜 전화했겠니? 나도 걔한테 뜯긴 게 한두 푼이 아니야. 나도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으니까 알게 되면 꼭 연락 줄게. 제발 흥신소든 사채업자든 누구든 남동생 좀 잡아가라고 빌고 또 빌었지만 잡히라는 남동생은 안 잡히고 사채업자들은 또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이쯤 되니 제일 답답한 건 저였습니다. 아니 사람 찾는 게 일이고 그 사람 찾아서 돈 버는 게 일인 인간들이 무슨 이런 학고 미꾸라지 같은 새끼 하나를 못 잡아서 허구한 날 나를 괴롭히냐고요. 이봐요 아줌마. 동생 숨겨봤자 좋을 거 없어. 그 빨리 어디 있는지 불든지 돈을 내든지 둘 중 하나는 해야 될 거야. 내가 걔를 왜 숨겨요? 맘 같아서 모가지 잘라서 당신네들한테 던지고 싶은 심정이야. 그러게 그 새끼가 보험금 타서 탕진할 동안 사채업자라는 것들이 도대체 뭐하고 다니는 건데? 어떻게 그런 놈 하나 못 잡아서 이 지랄들이야? 그 새끼가 보험금만 턴 줄 알아?
엄마가 한평생 모아서 겨우 장만한 아파트도 팔아 넘긴 개호루 자식이야. 그 자식이. 나도 그 자식 좀 찾아서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저한테 협박을 하는 사채업자가 너무 무서웠지만 저한테 돈 달라는 말에 눈이 뒤집혀서 사람들이 보고 있는 줄도 모르고 악을 질렀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저런 새끼를 남동생이라고 둬야 했는지, 우리 엄마는 왜 저런 망나니를 오냐오냐 키워놓고 먼저 죽어서 날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가슴이 답답하고 숨도 잘 안 쉬어졌어요. 제발 누구라도 남동생을 잡아서 이 지옥이 빨리 끝나기만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 구 여친이라는 여자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기태 찾았어요. 얘 무슨 카지노 쪽방촌에 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못 찾은 거였어요. 지금도 사채 끌어다가 도박한다고 난린가 봐요. 그래? 알겠어. 거기 위험하니까 우선 너는 가지 말고 있어봐. 내가 돈 꼭 받아줄게. 저는 동생 구여친이 찾은 정보를 사채업자며 동생 친구들에게 뿌렸습니다. 이 새끼 여기서 잠복 중이라니까 이번엔 꼭 잡아요. 동생 새끼가 어지간히 싫으신가 보네. 이렇게 직접 제보까지 하시고.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말란 뜻이니까 이번엔 이 새끼 배를 가르든 사지를 찢든 돈 다 받아내시라고요. 말로는 씩씩하게 따졌지만 저는 태어나서 사채업자라는 사람들 드라마에서나 봤지 실제로는 처음 봤거든요. 덩치도 크고 인상도 험악하고 말할 때마다 심장이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게다가 남편이 걱정할까봐 남편 몰래 상대하려니 남편한테 들킬까봐 조마조마하기도 했고요. 사실 남편은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유명한 로펌에 소속되어 있는 파트너 변호사였습니다. 특히 기업 회계 같은 돈 관련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였죠. 저는 남편이 일하던 로펌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남편을 만난 거였거든요. 이런 말하면 사람들은 남편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왜 끙끙 앓고 있냐고들 할 텐데요. 사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볼 꼴 못 볼 꼴 다 보여준 부부 사이라지만 나와 피를 나눈 내 혈육이 저렇게 개망나니처럼 살고 있고 심지어 걔 때문에 딸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남편에게 말하기가 너무나도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같이 사는 처지에 언제까지고 숨길 수가 없었죠. 남편이 재판을 끝내고 일찍 퇴근하던 날 사채업자들과 신랑이 하는 모습을 딱 들켜버리고 말았어요. 당신들 뭡니까? 아이고, 변호사 나으리 오셨네. 여보, 들어가. 당신들 이거 불법인 거 모릅니까? 아니, 돈을 꿔준 사람이 불법이면 그 불법한테 돈 빌려간 사람은 뭐야? 불법인가? 남편은 아파트 단지가 소란스러워지기 전에 지갑에서 수표 몇 장을 꺼내 쥐어주고는 그들을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크게 화를 냈죠.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그렇게까지 화를 냈던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왜 말을 안 했어? 저런 놈들이 쫓아다닌다고 말을 했었어야지. 창피해서 그랬어. 창피해서. 당신은 곱게 자라서 기태 같은 사람이 당신 인생의 처음일 텐데 그게 하필 내 동생인 게 너무 창피해서. 당신이 내 마음을 알아? 항상 곱기만 한 어머님의 유복한 집에 자라서 쌍스러운 게 뭔지도 모르고 자란 당신 앞에서 난 늘 내가 너무 창피하기만 했어. 그래도 나 하나만 잘 건사하면 그런 건 얼마든지 가리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근데 기태 자식 때문에 내가 당신 앞에서 자꾸만 초라해지잖아. 그런 말이 어딨어. 우린 부부인데. 남편은 지금도 앞으로도 평생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겠죠. 부부라면 뭐든 공유해야 하고 그것이 기쁨이든 슬픔이든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게 살았던 제 과거가 싫었고 내가 아등바등 열심히 살 동안 그저 망나니처럼 살았던 동생도 싫었고
죽을 때까지 그런 동생만 걱정하다 죽은 엄마도 너무 미웠거든요. 이런 못난 속마음을 남편에게 들키는 건 더더욱 싫었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남동생 때문에 자기 와이프는 물론이고 자기 딸까지 위협받는 걸 알게 되면 남편이 나에게까지 정이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했었어요. 마누라 잘못 만나서 자기 삶이 위협당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남편 복은 있었던 건지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그저 꼭 안아주었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닌데 왜 당신이 눈치를 봐? 그런 생각하지 마. 저 사람들이 자꾸 우리 유나 가지고 협박한 것도 너무 걸리고 당신이 나까지 미워하면 어떡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당신 너무 고생했겠다. 당신은 내 가족이야. 내가 당신을 왜 미워해? 울지 마.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돼. 나 한 번만 도와줘. 그 새끼가 우리 엄마 돈 다 가져간 거 이제라도 죗값 치르게 하고 싶어. 걱정 마.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자식 죗값 톡톡히 치르게 해줄 테니까. 남편은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증거와 자료들을 추합해 법정에 쓸 수 있는 증거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이 시키는 대로 남동생이 저희 엄마의 보험금을 저 몰래 수령하기 위해 엄마의 도장을 위조하고 허위 서류들을 제출한 증거들을 열심히 찾아서 수집했죠. 또 엄마의 의료 기록과 보험 서류 그리고 남동생의 서명 위조를 담은 정황 증거들을 모두 모아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했어요. 하지만 이런 법적인 문제만으로는 제 분이 도저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동생의 위치를 동생과 돈으로 엮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뿌리고 동생을 찾아가게 만들었어요. 쪽방촌에 겨우 몸을 숨기고 있던 동생은 자기를 찾아간 사람들한테 몰매를 맞고 또 그 조용하던 쪽방촌에 사람들을 바글바글 끌고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몰매를 맞고 돈을 갚기는커녕 또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남동생의 근황을 듣는 동안 제가 제기한 민원을 보험사가 받아들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었죠. 바로 엄마가 남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대한 불법 처분권이었어요. 저는 우선 아파트가 있는지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위조된 제 도장으로 동생이 아파트를 처분했기에 그거에 대한 문서 위조와 거래 내역들을 증거로 제출하여 아파트 소유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 혼자서라면 절대 해낼 수 없는 일들이었지만 든든한 남편이 있기에 가능했어요. 제가 잘 모르는 법에 대해서도 남편이 주변 지인들에게까지 물어보며 도저히 남동생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제가 남편과 함께 제기했던 소송이 받아들여지고 재판이 시작되었지만 도망자 신세가 된 남동생은 계속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저지른 죄가 워낙 중대한 범죄들이 많았기에 불출석 상태로 소송이 진행되었어요. 그러던 와중 경찰분께 연락을 받게 되었죠. 남동생분 체포됐어요. 청주 쪽에서 도망다니면서 빵 훔치다가 걸렸다고 합니다. 나이가 40이 다 되어가는데 빵 한 조각 사 먹을 돈이 없어서 훔치다 걸렸다니 창피하기도 하고 그 인생이 안 됐다 싶기도 하고 같은 뱃속에서 태어나 같은 엄마 아래서 자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는지 싶기도 하고 정말 별의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남동생은 그렇게 구속이 되었고 징역을 선고받았죠. 남편은 거듭 말렸지만 저는 남동생이 깜빵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한 번은 봐야 했기에 교도소에 있는 남동생의 면회를 갔습니다. 처음 간 날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 다음 날 다시 면회를 신청했고 혹시 또 안 나오려나 했지만 이튿날에는 그 잘나신 얼굴을 보여주더라고요. 내가 깜빵에 있는 거 구경하러 왔냐? 그래, 얼마나 거지 같은 꼴로 있나 구경하러 왔어.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 사지로 몰아놓고 깜빵에 첫 넣으니까 속이 시원하냐?
변호사 남편 백 써서 하나밖에 없는 죄 없는 남동생 범죄사 만드니까 기분 좋냐고. 죄 없는 남동생이라니? 네가 저지른 죄가 몇 갠 줄이나 알아? 이게 다 누나 때문이잖아. 애초에 엄마가 나 좀 도와주라고 했을 때 도와줬으면 내가 이렇게 막 살겠어? 누나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잘 먹고 잘 살 동안 나는 엄마랑 그 골방에서 썩어가면서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 줄 아냐고. 웃기지 마. 그 썩어가는 골방에서 결혼하기 전까지 너랑 나랑 엄마랑 같이 살았어. 셋이 똑같이 가난하게 자랐는데 왜 너만 이 모양 이 꼴인데? 나랑 엄마 탓하지 마. 네가 이렇게 된 거 다 네 탓이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누나가 나 좀 도와줬으면 이런 일 생기지도 않았다고. 엄마 목숨값 훔쳐다가 도박하고 코인하고 내가 도와줬으면 네가 잘 컸을까? 아니, 너는 그냥 태생이 쓰레기인 새끼야. 엄마가 죽든 말든 병원에 코빼기도 안 비친 놈이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보험 수익자부터 바꿔놓고 돌아가셨단 연락 받자마자 보험금 받아서 튀고 그것도 모자라서 엄마가 평생 번 돈으로 사놓은 아파트까지 다 말아먹고 엄마는 이런 새끼가 뭐가 좋다고 평생을 끌어안고 살다가 엄마가 얼마나 아파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지는 가족 다 버리고 부자 남편한테 시집간 주제. 그리고 원래 엄마 돈은 다 아들한테 내려가는 거야. 그 돈을 내가 도박으로 쓰든 코인으로 쓰든 허국에 뿌리든 네가 알 게 뭔데? 내 인생 망가진 거 내가 깜빵에서 썩는 거 다 네 탓이야. 남동생은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어 보였어요. 일평생 엄마가 읽어놓은 돈을 알토란처럼 빼먹고 엄마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엄마 등골을 쪽쪽 빨아먹은 새끼가 일말의 죄책감도 없어 보였죠. 인간 같지도 않은 모습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 말이 맞았어요. 이런 인간 봐봤자 제 기분만 더러워질 뿐이었습니다. 바보 같은 엄마, 저런 것도 아들이라고 평생 의지하고 살았을 엄마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심지어 남동생은 온통 빚뿐이라서 제가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돈 받을 확률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었기에 남동생이 죗값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만족했어요. 그리고 엄마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아들의 미친 짓 때문에 날아가 버린 엄마의 작은 아파트를 제가 모은 돈으로 다시 샀습니다. 제 명의로 말이죠. 그 집을 지키는 게 돌아가신 엄마를 위한 저의 작은 추모라고 생각했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남동생을 호적에서 파버리고 싶었지만 제 아들이 아니라서 그럴 방법은 없더라고요. 대신 남동생이 혹시 저를 찾아올 수도 있었기에 저는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해 두었습니다. 한동안은 이미 감옥으로 들어간 남동생을 무서워하며 예민하게 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세월이 흐르고 저는 곧 안정을 되찾았죠. 돈을 갚은 건지 어쩐 건지 사채업자들이나 동생의 구여친이라고 하는 여자들도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 않았고요. 저는 그렇게 가족에게 모두 버림받고 법적인 처벌을 받은 것이 동생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걸까요? 동생이 교도소에 수감되고 몇 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가슴에 통증이 느껴져서 병원을 찾았는데요. 엄마도 폐암으로 돌아가셨던 터라 저는 덜컥 겁을 먹으며 검사 결과를 기다렸죠. 다행히 암까진 아니었지만 위선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모양이 나쁘지 않아 수술로 제거하고 치료를 받으면 완치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게 위선종 때문에 병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하루는 병원에 유달리 경찰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대기실에 있는 다른 분께 여쭤봤어요. 여기 왜 이렇게 경찰들이 많이 다닌대요? 몰랐어요? 여기 지금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이 암 치료 받고 있잖여.
아, 몰랐어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치료받는 척하고 막 탈옥하던데 여기 있는 사람도 그러면 어떡혀? 아유, 무서워. 에이, 설마 그러려고요. 저는 그렇게 수다를 떨다가 제 차례가 돼서 진료를 받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돈을 내러 원무과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붙잡더라고요. 누나, 저를 붙잡은 건 수갑을 찬 채 환자복을 입고 있던 남동생이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들고 있던 가방까지 떨어뜨렸습니다. 아까 대기실에서 말했던 교도소에 수감 중인 암 치료받는 사람이 바로 동생이었던 거죠. 동생의 옆에선 동생을 감시하는 것 같은 경찰분이 계셨고요. 남동생은 한눈에 봐도 얼굴이 수척해 보이고 면도는 언제부터 안 했는지 덥수룩하게 자라있더라고요. 한눈에 봐도 손등에 링거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누나 어디 아파? 그냥 검진 받으러 온 거야. 그렇구나. 매형은 잘 지내? 조카도 많이 컸지? 뭐 다들 잘 지내. 그런데 너는 왜 여기 있어? 벌써 출소한 거야? 누나, 나 간암이래. 치료 시기도 놓쳐서 얼마 안 남았대. 그래? 그렇구나. 잘 치료받고 가. 누나는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이 간암이라는데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 누가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인데? 난 내 남동생이 엄마 목숨값으로 도박해서 다 날렸을 때 내 가슴 속에서 이미 죽였어. 나한테 남은 가족은 하늘에 계신 엄마랑 지금 나랑 같이 살고 있는 내 남편과 내 딸뿐이야. 너는 일평생 엄마를 그렇게 괴롭히고 너 때문에 나까지 괴롭게 해놓고도 나한테 가족이라는 얘기가 나와? 됐다. 누나한테 기대한 내가 병신이지. 누나는 나 죽을 때 눈물 한 방울 안 흘릴 거지? 흘릴지 안 흘릴지 나중에 죽으면 알겠지. 저는 불어 모진 소리를 하고는 남동생을 뿌리치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더라고요. 물론 동생이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살았지만 그래도 피를 나눈 형제가 교도소에 들어가서 암까지 걸렸다니 그 인생도 참 기구하다 싶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생각났죠. 저는 그 길로 엄마의 납골당으로 핸들을 꺾었습니다. 가장 볕 좋은 자리에 안치해둔 엄마는 언제나처럼 환한 웃음으로 저를 반겨주셨어요. 엄마, 기태가 암이래. 수갑 차고 치료받더라. 엄마, 애를 왜 그렇게 키웠어? 좀 엄하게 좀 키우지. 때려서라도 정신 좀 차리게 키우지. 하나뿐인 아들, 그게 뭐라고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서 애 신세를 저렇게 망쳤어. 아니야, 엄마 탓인가 그게. 다 저 새끼가 지 혼자 막 살다가 저렇게 된 거지. 엄만 내가 기태 안 돌봐서 나 원망스럽지? 근데 엄마, 나는 기태 돌볼 자신 없어. 내 동생이지만 너무 무서워. 동생 외면받는 죄 나중에 죽어서 엄마 만나면 엄마한테 다 갚을게. 엄마, 보고 싶어. 동생은 결국 만기 출소를 하기 전에 교도소 연계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라고 저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최대한 조용히 동생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어디 안치시킬까 싶다가 그냥 엄마 납골당 근처 산에 올라가서 동생의 모든 흔적을 흩뿌렸어요. 이 넓은 세상에 흩뿌려져서 다음 세상엔 제발 착하게 태어나 엄마나 나 같은 사람 괴롭히지 말고 착하게 살라고 빌면서요. 저와 남동생의 질기고 질긴 악연은 그렇게 겨우 남동생이 죽고 나서야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엄마는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아들을 잘 만나셨을까요?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 제 탓을 하진 않을지 걱정이 되지만 부디 하늘에서만큼은 남동생이 이승에서 못한 효도를 다하며 행복하게 살길 빌고 또 빌 뿐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